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사르트르와 함께 대표적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원제는 레트강죄인데요. 레트강죄는 불어로 외국인, 낯선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주인공 메르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낯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순수와 솔직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지만 어른의 순수,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극단적 솔직함은 상대방을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우리는 사실보다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니까요. 메르소의 결벽에 가까운 솔직함과 포장되지 않은 말들은 그를 도우러 온 변호사를 당황시키고 그를 판단해야 하는 예비 판사를 등돌리게 만듭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1부는 어머니의 죽음과 살인사건, 2부는 재판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2부 마지막 부분에 메르소가 절규하는 장면에서는 그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했는데요.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 겪었음직한 소통의 부재와 그로 인한 억울함,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모른 채 들고 있는 엉킨 실타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상식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그의 사건의 본질까지 바뀔 순 없는데요. 메르소가 받은 사형 선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불합리와 모순이 가져온 또 다른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발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방인, 알베르 까뮈 지음 제1부 1.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에서 전보가 왔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조의를 표함. 양로원은 알제리에서 약 20km 떨어진 마랑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탔다. 나는 늘 하는 버릇대로 셀레스테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레스토랑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가엾게 여겨 슬퍼해 주었고 내가 레스토랑을 나올 때는 모두들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버스 안에서 거의 내내 자버렸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나는 걸어서 갔다. 곧 어머니를 보려고 하였으나 관리인이 하는 말이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윽고 나는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이고 나서 말했다. 메르소 부인은 이곳에 3년 전에 들어왔었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의 서류를 읽어봤는데 어머님을 부양하실 수가 없었더군요. 어머님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당신의 월급은 적었지요. 어쨌든 어머님께서는 여기 계셔서 더 행복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섰고 그는 방문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조그만 집 문 앞에 이르러 원장은 나를 두고 가버렸다. 장례식은 내일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새 마실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 있는 2개의 버팀대 위에 뚜껑이 덮인 관이 놓여 있었다.
그때 관리인이 내 뒤로 들어왔다. 입관을 했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드려야죠. 그러면서 관으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나는 그를 붙잡았다. 그는 말했다. 안 보시렵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러실 겁니다. 갑자기 땅거미가 내렸다. 그리고는 무척 빠르게 어둠이 유리창 위에서 번져갔다. 관리인이 식당으로 저녁 먹으러 가자고 권하였으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는 카페올레를 한 잔 가져오겠노라고 말했다. 나는 카페올레를 매우 좋아했으므로 찬성하였다. 자당님의 친구들도 밤샘을 하러 올 겁니다. 관습이 그러니까요. 의자와 블랙커피를 가져와야겠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이 들어왔다. 모두 연하문 명쯤 되었는데 그들은 의자 하나 삐걱거리지도 않고 앉았다. 밤이 지나갔다. 한 번 눈을 떠보았을 때 노인들은 모두 쭈그린 채 잠이 들어 있었는데 한 사람만은 지팡이를 움켜쥔 손등 위에 턱을 괴고 마치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 나는 눈을 떴다.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나를 자기 방으로 안내해 주어서 나는 간단히 세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카페올레를 마셨는데 무척 맛이 좋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높이 떠올라 있었다. 관리인이 마당을 건너와서 원장이 나를 부른다고 일러주었다. 장의사 사람들이 좀 전에 왔습니다. 관을 닫아야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 번 더 어머님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원칙적으로 재원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어머니와 절친한 친구였던 토마 페레라는 노인에게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그와 어머님은 떨어져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내에서 놀리느라고 페레에게 당신의 약혼자로군요 하면 그는 웃곤 했어요. 그러니까 메르소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을 몹시 슬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부들을 따라 양로원을 나왔다. 문 앞에 연구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가 앞장을 서고 다음에 연구차, 그 둘레에 4사람의 인부, 그 뒤로 원장과 나, 끝으로 당번 간호사와 페리 씨가 따르기로 되었다. 햇볕은 땅 위에 무겁게 내리쬐기 시작하였고 더위는 빠른 속도로 심해갔다. 원장은 어머니와 페레 씨는 저녁마다 간호사와 함께 마을까지 산책을 하곤 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지방에서의 저녁은 우울한 휴식 시간과도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주위는 한결같이 햇빛을 머금어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뿐이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밖에 그날의 몇 가지 광경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성당, 길 위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묘지 무덤 위에 제라늄, 페레의 기절, 어머니의 관 위로 굴러 떨어지던 붉은 흙, 그 속에 섞이던 흰 나무 뿌리, 어느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일, 끊임없는 엔진 소리,
그리고 버스가 마침내 빛나는 알제리 시가지에 다다라서 이제는 드러누워 실컷 잠을 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을 때의 나의 기쁨. 그러한 것들이 생각난다. 2. 오늘은 토요일이다. 어제 하루 일로 피곤했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괴로웠다. 수염을 깎으면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한 끝에 해수욕을 하러 가기로 하였다. 전에 우리 회사의 타이피스트로 있었던 마리 카르를 나는 거기서 만났다. 그 전에 나는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다. 그녀 역시 그런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뒤에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우리는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서 팔로 허리를 감고 같이 헤엄을 쳤다. 마리는 줄곧 웃고 있었다. 나는 저녁에 영화 구경 가지 않겠느냐고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웃으면서 페르낭델이 주연한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영화관을 나와 그녀는 내 집으로 왔다. 내가 눈을 떴을 땐 마리는 가버리고 없었다.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기분이 언짢았다. 나는 손을 씻고 난 뒤 발코니에 나가 앉았다. 내 방은 교회 한 길로 향하고 있다. 5시에 전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해는 조금 더 기울어졌다. 거리에는 차차 인기척이 없어지고 마침내 쓸쓸해진 길은 고양이가 천천히 건너가는 시각이 되었다. 그때 나에게는 일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고 어머니의 장례식도 이제는 끝났고 내일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니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오늘 나는 회사에서 많은 일을 처리했다. 사장은 친절했다. 그는 나에게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물었고 어머니의 나이도 알고 싶어 하였다. 나는 틀리게 대답하지 않으려고 한 60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회사 안은 몹시 더웠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서 부둣가를 천천히 걸으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유쾌하였다. 나는 감자위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컴컴한 계단을 올라가다가 나와 같은 층의 이웃집에 사는 살라마노 영감과 부딪혔다. 영감은 그의 개를 데리고 있었다. 내가 계단에서 그를 만났을 때 살라마노는 개에게 육지거리를 퍼붓고 있던 참이었다. 빌어먹을, 망할 자식! 그리고는 개를 잡아 끌고 가버렸다. 바로 그때 나와 같은 층에 사는 또 하나의 다른 이웃 사람이 들어왔다. 동네에서는 그가 여자들을 뜯어먹고 산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레이몽 생텍스라고 한다. 우리들이 계단을 다 올라와서 막 헤어지려 할 때 그는 말하였다. 우리 집에 소시지와 술이 있는데 좀 잡수시지 않겠어요? 나는 그러면 식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응낙하였다. 그는 먼저 석유 램프를 켠 다음 호주머니에서 낡고 허름한 붕대 하나를 꺼내어 오른손을 싸매었다. 내가 손을 다쳤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녀석이 시비를 걸어서 그 녀석과 싸움을 하였다는 것이다. 어떤 여자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나의 정부지요. 그와 싸움을 한 사나이는 그 여자의 오빠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내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년을 때려 주었지요.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여자에게 발길로 차버리는 뜻에 그러나 동시에
여자의 유욕을 도발시킬 만한 사연을 섞어서 쓴 편지를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이몽은 말하기를 자기는 적당한 편지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편지를 꾸미는 것을 나에게 부탁할까 하고 생각한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그는 나에게 지금 곧 그 편지를 쓰는 것이 귀찮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지도 않다고 대답했다. 나는 편지를 썼다. 그러고 나서 소리 높여 편지를 읽었다. 그는 매우 흡족해하였다. 4. 일주일 동안 나는 줄곧 많은 일을 하였다. 어제는 토요일이라 약속대로 마리가 찾아왔다. 나는 몹시 욕정을 느꼈다.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곧 침대 속으로 뛰어들었다. 오늘 아침 마리는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나는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해놓고 고기를 사러 내려갔다. 돌아오면서 레이몽의 방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툭툭 하는 소리가 나고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너무나 비참하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층계에는 곧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리는 나에게 경찰을 불러오라고 하였지만 나는 경찰이 싫다고 말했다. 그러나 3층에 사는 납땜장이와 함께 경찰 한 사람이 들어왔다. 여자가 문으로 뛰어나와 레이몽이 때렸다고 경찰에게 말하였다. 경찰은 여자는 가도 되지만 레이몽은 방으로 들어가서 경찰서의 소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을 닫아버렸고 구경꾼들도 다 가버렸다. 마리는 1시에 가버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3시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레이몽이 들어왔다. 그는 내가 그의 증인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래도 좋았으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레이몽에 의하면 여자가 그를 속였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증인이 될 것을 승낙하였다. 5. 레이몽이 회사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친구 한 사람이 알제리 근처에 조그만 별장에 와서 일요일 하루를 지내도록 나를 초대했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러고 싶지만 어떤 여자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레이몽은 곧 그 여자친구도 같이 오라고 말했다. 레이몽은 그보다도 다른 이야기를 하나 말해두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하루 종일 옛날 정부의 오빠도 한몫 낀 아라비아 사람들의 한 패거리에게 미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저녁에 마리가 찾아와서 자기와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건 아무래도 좋지만 마리가 원한다면 결혼해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알고 싶어 하였다. 나는 이미 한 번 말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 뜻도 없는 말이지만 아마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며 아마 그 때문에 자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바로 그 같은 이유로서 내가 싫어질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우리들은 한 길을 택하여 거리를 거닐었다. 나의 문 앞에 살라마노 영감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더니 걔는 결국 잃어버리고 만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걔가 그렇게 된 것을 딱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더니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개를 귀여워했었다고 말했다. 동네에서는 어머니를 양로원에 넣은 탓으로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며 내가 어머니를 퍽 사랑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노라고 말하였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때문에 내가 악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나에게는 어머니를 간호할 만한 돈이 없었으므로 양로원에 가시게 한 것은 마땅한 처사로 생각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어머니는 내게 하실 말씀도 없어서 외롭고 적적해 하시던걸요. 하고 덧붙였더니 그는 그러면요. 양로원에선 친구라도 생기지요. 하고 말했다. 6. 일요일 날은 좀처럼 잠이 깨지 않았다. 마리가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 깨워야만 했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는 레이몽의 방문을 두드렸다. 레이몽은 곧 내려온다고 대답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면서 내려왔는데 잠옷 만족스러운 눈치였다. 어제 우리는 경찰서에 함께 가서 나는 그 여자가 레이몽을 속였다고 증언했다. 레이몽은 경고 처분만을 받고 풀려나왔다. 나의 진술을 트집 잡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막 길을 떠나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레이몽이 맞은편을 보라는 신용을 하였다. 아라비아 사람들 한 패가 담배가게 진열창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었다. 왼편으로부터 둘째 녀석이 그놈이라고 레이몽이 말하였는데 그는 걱정스러운 눈치였다. 우리들은 조금 떨어진 정류장으로 갔다. 우리는 알제리 교회에 내렸다. 레이몽의 친구는 해변 기슭에 조그만 나무 별장에 살고 있었다. 레이몽이 우리를 소개했다. 친구는 마송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어깨가 딱 벌어진 육중하고 키가 큰 사람으로 파리 말씨를 쓰고 동그랗고 얌전하게 생긴 조그만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의 아내는 마리와 함께 웃고 있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나는 마리와 결혼할 것을 진정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마송이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지 않겠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마리는 마송 부인을 거들어서 설거지를 하기 위해 남아있겠노라고 말하였다. 그러자면 남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키가 작은 파리지엔 주부는 말했다. 우리는 셋이서 바닷가로 내려갔다. 햇볕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쏟아져 내려 바다 위에 반사하는 그 빛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때 레이몽이 마송에게 무엇인가를 말했지만 나는 잘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바닷가 저편 끝 멀리서 푸른 화부 작업복을 입은 아라비아 사람 둘이 우리들에게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레이몽을 쳐다보았더니 그는 그 자식이야 하고 말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벌써 상당히 거리가 가까워졌다. 우리들은 속도를 바꾸지 않고 걸었다. 싸움이 벌어지면 마송, 자넨 둘째 녀석을 붙들게. 저 녀석은 내가 맡을게. 메르소, 자네는 또 다른 놈이 오면 맡게. 우리는 이러한 걸음으로 아라비아 사람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들과 우리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몇 걸음 되지 않는 간격을 두고 서로 가까워졌을 때 아라비아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마송과 나는 걸음을 늦추었다. 레이몽은 바로 그가 맡은 녀석에게로 갔다. 마송은 미리 지목했던 녀석에게로 가서 힘껏 2번 후려갈겼다. 상대편 녀석은 얼굴을 바닥에 틀어박고 물속에 나동그라졌다. 레이몽이 또 때렸기 때문에 상대편 녀석은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레이몽이 나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자식, 꼬락서니 좀 봐 하고 말했다. 나는 조심해, 그놈은 단돌 가졌어 하고 외쳤으나 레이몽은 이미 팔을 찔리고 입을 찢겼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단도로 위협을 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질 쳐서 충분한 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자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다. 레이몽은 피가 흐르는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송은 일요일마다 언덕 별장으로 와서 지내는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다. 1시쯤에 레이몽이 마송과 함께 들어왔다.
그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입가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레이몽은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해변을 걸었다. 바다 끝까지 가서 우리는 마침내 커다란 바위 뒤에서 바다로 향하여 모래사장 위를 흐르고 있는 조그만 샘가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그 아라비아 사람들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기름기가 밴 작업복을 입고 누워 있었다. 마음이 거의 가라앉은 듯 아주 태연스러운 얼굴이었다. 레이몽을 찌른 녀석도 아무 말 없이 레이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레이몽은 상대편에게로 눈을 떼지 않고 쏘아버릴까? 하고 물었다. 나는 쏘아선 안 돼. 사나이답게 1대1로 맞서. 그 권총은 이리 줘. 만약에 다른 녀석이 뛰어들든지 저 녀석이 단도를 뽑든지 하면 내가 쏘아버릴 테니까. 하고 대답했다. 레이몽이 권총을 나에게 주었을 때 그 위로 햇빛이 반사하여 번쩍거렸다. 갑자기 아라비아 사람들이 뒷걸음질하며 바위 뒤로 달아나 버렸다. 레이몽과 나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나는 별장까지 그와 함께 갔다. 레이몽은 나무 층계를 올라갔고 나는 첫 계단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나무 층계를 올라가서 다시 여자들과 마주봐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맥이 풀렸다. 그러나 더위가 너무 심했으므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우두커니 서 있기도 괴로운 일이었다. 여기 있거나 어디로 가거나 결국 마찬가지였다. 잠시 뒤에 나는 바닷가로 돌아서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까와 다름없이 모든 것이 붉게 어른거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바위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햇볕에 쬐어 머리가 부푼 것 같았다. 햇볕과 바다의 수분으로 눈부신 후광에 둘러싸인 거무스름한 바위 덩어리가 조그맣게 멀리 보였다. 나는 바위 뒤에 서늘한 샘을 생각했다. 나는 그 물의 속삭임을 다시 듣고 싶었고 태양과 더위와 싸우는 노력과 여자의 울음소리를 피하고 싶었으며 그리고 그늘과 휴식을 그곳에서 찾고 싶었다. 그러나 가까이 갔을 때 레이몽과 싸운 녀석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반드시 드러누워 있었는데 두 손을 목 밑에 괴고 얼굴만 바위 그늘 속에 넣고 온몸에 햇볕을 받고 있었다. 나는 조금 당황했다. 나로서는 그 사건은 이미 끝난 것으로 믿었으므로 그 일은 생각지도 않고 이리로 왔던 것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조금 몸을 위로 일으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물론 나도 우도 속에 들어있는 레이몽의 권총을 움켜쥐었다. 그러더니 그는 다시 몸을 젖혀 누워버렸으나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는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퍽 멀리 한 10여 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반쯤 감은 그의 눈꺼풀 사이로 이따금 그의 시선이 새어나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벌써 2시간 전부터 낮은 걸음을 멈추고 끓는 금속 같은 바닷속에 닻을 던졌던 것이다. 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것으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햇볕에 진동하는 해변이 뒤에서 밀려들고 있었다. 나는 샘으로 향하여 몇 걸음 나섰다. 아라비아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뜨거운 햇볕에 뺨이 타고 땀방울이 눈썹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그날처럼 특히 머리가 아프고 이마의 모든 핏줄이 피부 밑에서 한꺼번에 뛰고 있었다. 그 햇볕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옮겨 놓는다고 해서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한 걸음, 다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라비아 사람이 몸을 일으키지 않고 단도를 뽑아서 태양에 비춰 나에게로 겨누었다. 빛이 칼날에 반사되었다. 그와 동시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 미지근하고 두꺼운 베일로 눈을 덮었다. 이 눈물과 소금의 커튼에 가려서 나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 위에 울리는 태양의 심벌즈 소리와 여전히 내 앞에서 번쩍이는 단도로부터 퉁겨져 나오는 눈부신 빛의 칼날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그 타는 듯한 칼날은 나의 속눈썹을 자르고 고통스러운 눈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동요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바다는 무겁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하늘은 활짝 열리며 불을 쏟는 듯하였다. 나의 모든 존재가 긴장했고 나는 권총을 움켜쥐었다. 방아쇠가 밀려나고 나는 권총에 반짝이는 배를 만졌다. 그리하여 메마르고 귀가 멍멍해지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는 땅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한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던 바닷가의 특이한 침묵을 파괴해버린 것을 느꼈다. 이어서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에 다시 네 방을 쏘았다. 총탄은 깊이 보이지도 않게 틀어박혔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린 4번의 짧은 소리와도 같았다. 제2부 1. 체포되자 곧 나는 여러 번 신문을 받았다. 처음에 경찰서에서는 나의 사건에 아무도 흥미를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 뒤 예심판사는 유심히 나를 바라보았다. 이튿날 변호사 한 사람이 형무소로 찾아왔다. 그는 내 서류를 검토해 보았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은 어렵긴 하지만 내가 그를 신뢰한다면 재판에 이길 것을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근 양로원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마랑고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어머니의 장례식 날 내가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예심판사가 알았다는 것이었다. 그날 슬프더냐고 그는 나에게 물었다. 나는 자문하여 보는 습관이 없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물론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였으나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조금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는 일이 있는 법이다. 그러자 변호사는 내 말을 가로막고 매우 흥분한 듯이 보였다. 그는 그러한 말은 법정에서나 예심 판사의 방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에게 시켰다. 조금 뒤에 다시 예심 판사 앞으로 안내되어 갔다. 오후 2시였는데 매우 무더웠다. 그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행동에는 나로선 이해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어머니를 사랑했느냐고 물었다. 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했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판사는 이번엔 5방 연달아서 권총을 쏘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을 하고 나서 처음에 1방을 쏘고 후에 다시 4방을 쏘았다고 설명했다. 첫째 번과 둘째 번 사이에 왜 기다렸습니까? 왜지요? 당신은 땅에 쓰러진 시체를 쏘았습니까? 그 물음에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는 흥분하여 빠른 어조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만큼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용서를 받으려면 우선 뉘우치는 마음으로 영혼이 비어있는 어린아이처럼 되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의 신념을 말하였다. 그는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서 훈계를 하였다. 나는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며 누구나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법이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요. 만약 그것을 의심해야 한다면 그의 생애는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었다. 나의 생애가 무의미하게 되기를 당신은 바랍니까? 라고 그는 외쳤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어서 그에게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눈 밑으로 내밀고 터무니없는 말투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이분에게 네가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 어째서 자네는 그리스도가 자네를 위해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나는 그가 나에게 반말을 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진절머리가 났다. 더위는 더욱 심해졌다. 나는 그의 말을 수긍하는 척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는 승리한 듯이 그것 봐, 자네도 믿잖아.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겠지? 하고 말했다. 물론 나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안락 의자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당신처럼 고집센 사람은 처음 봅니다. 내 앞으로 온 범인들은 이 고뇌의 형상을 보고는 모두 울었어요. 그는 여전히 좀 피곤한 표정으로 내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생각을 좀 하고 나서 후회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귀찮음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2. 형무소는 시의 꼭대기에 있었으므로 조그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어느 날 간수가 들어와서 면회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다. 말이었다. 널따랗게 뚫린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큰 방에 들어섰다. 내 앞에 줄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얼굴이 햇볕에 검게 탄 마리가 보였다. 철책에 달라붙어서 마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웃어 보이고 있었다. 어때? 하고 마리는 큰 소리로 말했다. 별일 없어. 불편하지 않아? 뭐 필요한 건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들은 말을 끊었다. 마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마리가 외쳤다. 나는 그야 그렇지 하고 대답하였다. 그와 동시에 나는 마리를 바라보고 입은 옷 위로 그녀의 어깨를 껴안고 싶었다. 마리는 다시 외쳤다. 나오면 우리 결혼해. 정말? 그 뒤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마리는 자기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웃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방을 나서기 전에 돌아다 보았다. 마리는 꼼짝 않고 얼굴을 창살에 붙이고 경련을 일으킨 듯한 웃음을 짓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내가 들어온 지 5달이 지났다고 하는 말을 어느 날 간수에게서 들었을 때 나는 그의 말을 믿었으나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3. 결국 여름이 빨리 지나가고 또다시 여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사건은 중주의 재판소에 맨 나중 회기에 심의할 예정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회기는 6월로 끝나는 것이다. 나는
아침 7시 반에 불려서 호송차로 재판소까지 이송되었다. 경찰관들은 나의 수갑을 풀고 문을 열어 나를 피고석으로 들여보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나의 변호사는 법복을 입고 여러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왔다. 재판장은 증인 호출을 하겠노라고 말하였다. 양로원 원장, 관리인, 페레 영감, 레이몽, 마송, 살라마노, 마리. 어머니가 나에 대한 불평을 말하더냐는 질문에 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러나 친척들에 대한 불평을 말한다는 것은 재원자들의 일종의 궤벽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양로원에 넣은 것을 어머니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더냐고 재판장이 따져 묻자 원장은 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또 다른 질문에 대하여 그는 장례식 날 냉정한 나를 보고 놀랐었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어머니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무덤 앞에서 묵도를 하지 않고 곧 물러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장의사에 있는 일꾼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머니의 나이를 모르더란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재판장이 차석 검사에게 증인에 대한 질문이 없느냐고 묻자 검사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외쳤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억세고 나에게로 향한 그 승리의 표정을 지닌 눈초리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리인은 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 담배를 피웠다는 것, 잠을 자고 카페올레를 마셨다는 것을 말했다. 그때 나는 온 장례를 동요하게 하는 그 무엇을 느끼고 처음으로 내가 범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차석 검사는 조소의 빛을 띠고 나를 바라보았다. 토마 페레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서기가 그를 증인대까지 부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차석 검사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도 보았느냐고 물었다. 페레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사가 배심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나의 변호사는 화를 내어 지나쳐 보일 만큼 목청을 돋우어 페레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페레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방청객들이 웃었다. 나의 변호사는 한쪽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사건은 전부가 이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인가 하면 또 아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마리가 들어왔다.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역시 아름다웠다. 서류를 뒤적이고 있던 검사가 갑자기 언제부터 우리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느냐고 물었다. 마리는 그 날짜를 말했다. 검사는 태연한 기색으로 그것은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은 다음 날인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검사는 일어서서 심각하게 참으로 감동된 듯한 목소리로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끊어 말하였다. 배심원 여러분, 어머니가 죽은 바로 그 다음 날에 이 사람은 해수욕을 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희극 영화를 보고 좋아한 것입니다. 다시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갑자기 마리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마송이 나와서 나는 성실한 사람이며 그뿐만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으나 거의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살라마노도 내가 그의 개의 일로 퍽 친절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나와 어머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나는 어머니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양로원에 넣은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나 역시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뒤이어 레이몽의 차례가 되었다. 차석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증인이 뚜쟁이 노릇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의 공범자요 친구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건은 가장 음란한 범죄의 사건이요 더욱이 피고는 흉악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사망한 다음 날 가장 수치스러운 정사에 골몰한 이 사람은 대수롭지도 않은 이유로 어처구니 없는 풍기 사건의 결말을 지으려고 살인을 한 것입니다. 검사는 이야기를 끝맺고 앉았다. 나의 변호사는 참다 못하여 두 팔을 높이 쳐들어 올리며 외쳤다. 도대체 피고는 어머니를 매장한 것으로 기소된 것입니까? 살인을 한 것으로 기소된 것입니까? 방청객들이 웃었다. 사태는 나에게 결코 유리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4. 내가 옳게 이해한 것이라면 검사의 생각의 요점은 내가 범죄를 미리 계획했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실에 비추어서, 둘째로는 이 악한 마음씨의 음흉한 심리 상태에 비추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는 어머니가 죽은 뒤의 사실들을 요약하였다. 내가 냉담했었다는 것, 어머니의 나이를 몰랐었다는 것, 이튿날 여자와 해수욕을 하러 갔었다는 것, 페르낭델의 영화를 구경하고 끝으로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때 나는 검사의 말을 이해하는데 퍽 시간이 걸렸다. 그가 정부란 말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말이었을 따름이다. 그리고 검사는 레이몽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나는 레이몽과 합의하여 그의 정부를 꿰어다가 도덕관념이 의심스러운 사나이의 흉악한 행위에 맡기려고 편지를 썼다. 바닷가에서는 내가 레이몽의 적들에게 대들었다는 것이다. 레이몽이 다쳤다. 나는 레이몽에게서 권총을 달라고 한 뒤 혼자 그것을 사용할 생각으로 되돌아갔다. 그리하여 계획대로 아라비아 사람을 쏘아 죽인 것이다. 조금 기다려서 일이 잘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내 방의 탄환을 확실하고도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쏘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말했다. 이것은 보통의 살인, 정상에 따라 관대하게 보아줄 수도 있는 반사적 행동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빛을 보이기나 했던가요? 여러분,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심 때도 이 사람은 자기의 가증스러운 범행에 대해 한 번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발대발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놀라웠다. 그에게 나는 다정스럽게 거의 애정을 기울여 나로서는 참말로 무엇을 후회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싶었다. 나는 항상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 오늘의 일 또는 내일의 일에 마음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그는 자기의 의무는 괴로운 것이지만 단호히 그것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율법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인간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도 모르는 사람이므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합니다. 사형을 구형하여도 내 마음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짧지 않은 재직기간 중 나는 여러 번 사형을 구형한 일이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 괴로운 의무가 신성한 지상 명령이란 의식과 흉악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읽어볼 수 없는 한 사람의 얼굴을 앞에 놓고 느끼는 전율감에 의해 보상을 받아 균형을 이루고
빛을 받는 것처럼 느껴본 적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상당히 오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더위와 놀라움으로 어리둥절했었다. 재판장이 두어 번 기침을 하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덧붙여 할 말은 없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이야기하고 싶었으므로 일어서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라비아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재판장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명확히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장내에는 웃음이 터졌다. 나의 변호사는 빠른 어조로 나의 살인 행위를 변호하고 나서 그도 역시 내 영혼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나도 역시 피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만 탁월하신 검사 각하의 의견과는 반대로 나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펼쳐놓은 책을 읽듯 환히 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실한 인물이며 규칙적이고 근면하고 일하고 있던 회사에 충실하였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동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읽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나는 힘이 자라는 한 정성껏 오랫동안 어머니를 부양한 모범적 아들이었다. 나중에는 내 힘으로서는 안락한 생활을 시켜드릴 수 없어 양로원이 대신 늙은 어머니에게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으리라고 내가 기대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 양로원에 관하여 이러니저러니 그렇게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차라리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시설의 유익함과 고귀함의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 국가 자체가 그런 시설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그가 덧붙였다. 나의 변호사가 끝으로 배심원들은 일시적 실수로서 소행을 그르친 성실한 근로인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외치고 내가 이미 가장 확실한 벌로서 영원한 뉘우침을 끌고 다닐 범죄에 대하여 정상의 참작을 요구하는 것도 내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재판 중에 한 번도 눈으로 마리를 찾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마리는 셀레스트와 레이몽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약간 근심 어린 얼굴로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나의 마음이 닫혀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미소에 답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판이 재개되었다. 나는 마리가 있는 쪽을 보지 못했다. 시간에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이상한 말투로 피고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광장에서 목이 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왔다. 나는 3번의 형무소 소속 신부 면회를 거절했다. 그에게 말할 것도 없고 이야기하기도 싫어 서둘러서 만나야 할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그 밖에 줄곧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2가지 있었다. 새벽과 상고가 그것이다. 그들은 새벽녘에 온다는 것, 그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밤마다 그 새벽을 기다리며 지낸 셈이다. 낮 동안에는 언제나 상소라는 것을 생각했다. 나는 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곤 하였다. 상소 기각이 그것이었다. 그래,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이든 20년 뒤이든 내가 죽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의 그러한 논리 속에서 조금 방해가 되었던 것은 이제 앞으로 올 20년의 생활을 생각할 때 느낀 그 마음의 약동이었다.
그러나 죽는 바에야 어떻게 죽든 언제 죽든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상소의 기각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마리를 생각했다. 퍽 오래전부터 마리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연인 노름에 그만 지쳐버린 것이리라고 결론을 지었다. 신부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내 침대 위에 앉은 다음 그는 왜 나의 면회를 거절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묻기에 나는 그러한 것을 자문해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두려울 뿐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는 지적하였다. 내가 아는 한 당신과 같은 경우에 처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리라고 나는 인정하였다. 그런데 나는 도움을 받기가 싫었고 또 관심이 끌리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그것은 사정이 같지 않고 또 그것은 어쨌든 위안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인간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라는 것이었다. 나는 범인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니 그 이상 더 나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부는 일종의 슬픈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나를 껴안을 것을 허락해 주겠느냐고 물었다. 싫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화제를 바꾸려고 왜 자기를 몽페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스유라고 부르는가 하고 물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다른 사람들과 한편이라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나의 아들이여. 하고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는 말하였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지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터지고 말았다. 나는 있는 목청을 다하여 외치며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기도는 그만두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신부복 깃을 움켜잡았다. 나는 기쁨과 분노가 뒤섞인 용솟음을 느끼며 내 마음속을 송두리째 그에게 쏟아버렸다. 당신의 신념이란 건 모두 여자의 머리털 한 올만한 가치도 없다. 당신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므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은 당신보다 내가 더 강하다. 내 인생과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내게는 있다. 그렇다. 나는 적어도 이 진리를, 그것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게 붙들고 있다. 내 생각은 옳았고 지금도 옳고 언제나 또 옳을 것이다. 나는 이처럼 살았으나 또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다른 일은 하였다. 그러니 어떻단 말인가? 나는 마치 저 순간을, 나의 정당함이 인정될 저 새벽을 여태껏 기다리며 살아온 셈이다.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없다. 나는 그 까닭을 알고 있다. 당신도 그 까닭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온 이 허망한 생애에선 미래의 구렁으로부터 항시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아직도 오지 않은 세월을 거쳐서 거슬러 올라와 그 바람이 도중에 내가 살고 있던 때, 미래나 다름없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아무 차이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이 무슨 중요성이 있는가? 당신의 그 하나님, 사람들이 선택하는 생활, 사람들이 선택하는 숙명, 그런 것이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말인가? 단지 하나의 숙명이 나 자신을 사로잡고 나와 더불어 그처럼 나의 형제라고 하는 수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누구나 다 특권을 가지고 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밖에는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또한 장차 사형을 받을 것이다. 살인범으로 고발되어 내가 어머니의 장례식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형을 받는다 해서 그것이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말인가? 살라마노의 개나 그의 마누라나 가치를 따지면 마찬가지다. 자동인형 같은 그 자그마한 여자도 마송과 결혼한 그 파리 여자나 마찬가지로 또 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던 마리나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이다. 마리가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의 메르소에게 입술을 바치고 있다 한들 그것이 어떻다는 말인가? 사형 선고를 받은 녀석, 이놈아, 너는 도대체 아느냐? 미래의 구렁 속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외치며 나는 숨이 막혔었다. 벌써 신부를 나의 손으로부터 떼어놓고 간수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신부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나는 기운이 없어 자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때 밤의 끝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그것은 이제 나에게 영원히 관계없는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는 것이었다. 만년에 왜 어머니가 약혼자를 가졌었는지, 왜 생애를 다시 꾸며보는 놀이를 했었는지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처럼 죽음 가까이에서 어머니는 해방감을 느끼며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생겼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아무도 어머니의 죽음을 서글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괴로움을 씻어주고 희망을 없애준 것처럼 이 징후와 별들이 가득 찬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에 다정한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그처럼 세계가 나와 비슷하고 형제 같음을 느끼며 나는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성취되고 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